1820년 어느 겨울밤, 어둠이 내린 테네시의 농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목소리는 성경 구절을 또렷하게 읊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817년 미국이 독립한 지 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네시주 로버트슨 카운티의 레드리버 인근 인구가 드문 변방의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말을 타고 한참을 가야 했고 밤이 되면 마치 세상에 그 집만 홀로 남겨지는 듯한 고립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이 농가의 주인은 존 베리라는 농부였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지역사회에서 신망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아내 루시와 여러 자녀들과 함께 소박한 농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기억 속 존 벨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가족의 이름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1817년 무렵이라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지붕 위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벽을 긁는 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야생동물이나 낡은 집에 삐걱거리미려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잦아졌고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이후로 현상은 점점 구체성을 띄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불이 갑자기 잡아당겨지거나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이 뒤틀린다거나 누군가에게 뺨을 얻어맞은 것처럼 붉은 자국이 남았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특히 딸 벨이 이 물리적 충격을 자주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흔적이 실제로 목격됐다는 증언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중얼거림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렷한 문장을 구사하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 내용이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제 사실과 일치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수십 년 뒤 구전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문은 이웃으로, 마을로, 그리고 카운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고립된 농촌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러 몰려들었고 벨 가족의 집은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지역 목사도 있었고 심지어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도 이 소문을 듣고 직접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앤드루 잭슨의 방문 일화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잭슨 일행이 벨농가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차가 갑자기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달래고 채찍질해도 바퀴가 구르지 않다가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 뒤에야 마차가 다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화는 잭슨의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며 수십 년 뒤 구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존재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루시 벨에게는 우호적이었던 반면 아버지 존 벨에게는 유독 적대적이었다는 증언이 많다고 합니다. 존 벨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점점 건강이 나빠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18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은 당시에도 석연치 않았다는 기록이 일부 전해집니다. 존 벨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존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루시에게 7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일부 가족들에게 유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더욱 희미하게 전해지며 첫 번째 사건만큼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실제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이라는 설입니다. 당시 목격자들, 그리고 직접 방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설명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연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 존재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집단 심리 현상,
혹은 집단 히스테리라는 설명입니다. 고립된 농촌 공동체에서 한 가족의 이상한 경험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방문객들이 선입견을 품고 찾아와 사소한 자극도 비범하게 해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강한 믿음은 실제 신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집단이 형성되면 그 믿음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가설도 현상이 처음 시작된 원인 자체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설입니다. 당시 가족 또는 그 주변인이 어떤 목적에서인지 이 현상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인물에 주목하며 이 가설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 원인 제공자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연출 가설의 가장 큰 난관은 수년에 걸쳐 수십 명의 목격자 앞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네 번째 시각은 이 현상을 초자연으로 보지 않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접근입니다. 19세기 초 미국 남부의 강한 종교적 분위기, 고립된 공동체의 심리적 긴장,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풀려지는 구전 문화가 합쳐져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작성된 기록이 아니라 수십 년 뒤 후손에 의해 출판된 자료를 통해 주로 전해진다는 사실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책으로 정리한 것이 직접 목격자가 아니라 수십 년 뒤의 후손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기록이 원형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각색되었는지를 검증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각기 다른 버전들이 공존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벨 마녀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관련 박물관이 세워졌고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4년간의 공포가 초자연적 현상이었는지, 집단 심리의 산물이었는지, 아니면 교묘한 연출이었는지 덧던 가설도 모든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존 벨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